네 번째로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보안 현안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시큐리티 플러스의 이찬우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되게 조용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이죠, 제가. 마지막 발표하게 된 이찬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요새 아기를 낳아가지고, 제가 얼마, 한 20일 된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이 키우다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제가 조금 시간이 촉박하게 왔어요. 라고 딱 늦지 않게 왔는데, 제가 여기 강연에 의뢰받은 키워드는 그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와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금융 쪽, 특히나 이제 금융의 보안을 좀 설명해 드리라고 제가 조금 이제 전달받았고요. 관련해가지고 금융 쪽에서 현재 다루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좀 다뤄야 할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융보안 현안이라고 제가 이제 네이밍을 했지만,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은 금융보안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4차 산업혁명과 파이낸스 시큐리티 이슈라고 조금 정의를 해봤고요. 일단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현재 그 중앙대학교랑 서울 디지털대학교라는 곳에서 그 보안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침해 사고 분석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사이버 조사단으로 있고, 금융회사에서 현재는 보안 담당자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업무 관련한 이슈들과 그 현업에서, 그리고 각종 TF나 각종 금융위원회 금감원 같은 곳과 일하는 곳에서 도출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 저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제 계속 4차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제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오르는 얘기 있으세요? 떠오르는 키워드. 그쵸. 그리고 대표적인 키워드는 이거예요. ICBM. 들어봤어요? ICBM,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모바일은 이제 FIDO 해가지고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모바일 통한 생체 인증 프레임워크 해가지고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 이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파이도 2.0 해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생체 인증을 보통 파이도라고 해요. 그것들이 또 4차 산업혁명을 일컫는 이제 키워드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AI와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갖고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에서는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업무도 하고 있고 새롭게 기획도 하고 있어요. 이 기획이라는 말은 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업계에서 공통적인 니즈를 모아가지고 어떤 종합적으로 그리고 같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도나 정책이나 인증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조금 더 산업에 도움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도 모두 기획이에요. 이런 것들에 제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좋은 요인들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금융보안은 뭘까요? 보안은 굉장히 많아요. 일반 보안, 산업 보안, 방산 보안, 의료 보안, 금융 보안. 그쵸? 그거 말고도 그냥 일반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도 있어요. 하지만 그쪽에 금융 보안이 갖는 어떤 특징은 뭘까요? 두 가지예요. 돈이 관련돼 있다. 돈이 관련돼 있는 만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야 되고, 돈이 관련돼 있는 이만큼 굉장히 민감하죠.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기 때문에 보안도 굉장히 민감해요. 해커가 옛날에는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해커가 본인의 어떤 새로운 악성 코드를 테스트하거나 이런 용도로 해킹을 하거나 타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걸 이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모의해킹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약간 달라요. 금전적인 편취, 어떤 돈이 될 만한 개인정보의 취득, 유출, 파괴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보안에 해킹이 조금 더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금융보안은 대표적으로 규제 기반 산업이에요. 규제 기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외국과 약간 보안에 대한 기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외국은 뭔가 민간 자율, 그리고 이제 좀 더 민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안에 대해서 먼저 도입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정부 주도하에 정부가 먼저 기획하고 규제하고
선도하고 가이드하고 그거를 따라서 금융보안이 만들어지는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민간자율 규제, 민간자율 또 이제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한 관주도, 관의 주도, 대표적인 관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금융보안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는 금융보안과 관련된 규제가 뭐가 있는지, 이 규제는 하나의 내가 금융보안이 잘 되게끔 하는 하나의 가이드예요. 가이드. 이정표, 방향성 이런 것들이 규제예요. 그래서 규제와 실시간성, 민감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보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요. 그럼 제4차 산업혁명과 엔드 금융보안, 얘네가 현재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들이 뭘까요? 현재 이슈란 제가 뭘 말하는 걸까요? 규제에서 도출된 애들이에요. 어떤 규제나 방향성이나 이슈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규제에서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의 규제도 있고 국내 규제도 있고 내가 셀프로 만들어낸 규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에서 현재 이슈들을 한번 구분해가지고 살펴볼게요. 제가 구분은 이렇게 5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I, S, R, I, D. 뭔지 보면 첫 번째로는 improvement예요. 뭔가 기존에 있었지만 더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self regulation이에요. 자율적으로 스스로 뭔가 잘 되려는 자정 노력이에요. 세 번째예요. recognition이에요. 인식이에요. 뭔가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innovation이에요.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diffusion이에요. 확산이에요. 뭔가 우리만 이렇게 좋게 갖고 있었던 거를 더 확산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5가지가 큰 흐름으로 제가 묶어봤는데요. 첫 번째요. improvement. 정보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평가. 매년 금융회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망분리 강화. 망분리 들어봤나요? 안전하게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업무 환경을 나눠 놓은 거. 이게 망분리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하려는 노력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안성에 대한 심의. 보안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것들이 보안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별하는 노력이에요. 그리고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4가지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총 5개의 카테고리가 4개나 3개의 챕터가 딸려있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입니다.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제가 왜 넣었을까요? improvement라고 그랬어요. 뭔가 강화했다고 그랬어요. 강화했다. 금보원에서는 올해 2017년 12월이죠. 그러니까 18년 1월이 되기 전에 취약점 평가 기준을 배포했어요. 왜 배포했을까요? 이전에 2012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6개의 큰 항목에서 453개의 항목을 가지고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웹, 네트워크 시스템, DB, 웹 홈페이지 이렇게 5가지로 나눠가지고 안전하게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라고 알려줬어요. 가이드를 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2012년에서 지금 2018년도죠. 시스템이 바뀌고 고객의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수집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됐어요?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가지고 인공지능이다, 챗봇이다, RPA다, 생체 인식이다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의 모양이 변경됐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지 못한 취약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정보 시스템 취약점 평가 기준으로 그 범위, 그 에어리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9개 큰 카테고리에 715개의 항목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되게 커다랗게 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개체로 봤다 그러면 지금은 2가지 정도로 봐요. 인프라 부분. 그래서 인프라, 커다란 인프라의 아키텍처 부분에서 어떤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하나 보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고객의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정보 유출의 위험이나 해킹의 위험이 있는지 2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망분리예요. 망분리는
빠르게 한 곳은 2016년도에 마친 곳도 있고요. 2017년에 마무리한 곳도 있고 지금 웬만한 금융회사는 모두 망을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망을 분리한 이유는 커다랗게는 두 가지의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 내부 정보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망을 분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외부의 위협이 내부로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망 분리를 한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내부에서 나가는 거. 가장 맞기 좋은 거는 분리하는 거겠죠. 분리해서 서로 간에 주고받지 못하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업무를 하다 보니 내가 네이버로 메일을 보낼 일도 생겨요. 외부에서 구글 메일을 쓰는 사람한테 메일을 받을 일도 생겨요. 내부 PC에서 내가 PDF를 열심히 이쁘게 만들었는데 외부의 사람한테 보내줘야 될 일도 생겨요. 그리고 새롭게 만든 홈페이지에 내가 방문해야 될 일도 생겨요. 이런 자꾸 변화되는 서비스, 변화되는 프로세스, 비즈니스 플로우상에서 내가 자꾸 예외적인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리고 홈페이지가 IP가 바뀐다거나 네트워크 구성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 또한 예외 상황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 분리도 뭔가 플렉서블하게 계속 시스템이 바뀌어줘야 되는 형식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망 분리를 조금 더 완화해가지고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강력하게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인터넷이 되는 곳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망분리에 대한 비조치 견서라고 해서 정책 당국에 우리 망분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외 사항들을 이렇게 조금 완화해가지고 조금 규율했으면 좋겠어요. 완화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겠어요? 잘 모르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책 당국이나 이 제도를 만든 기관에 물어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검토해서 다른 회사들도 어떤 질의응답한 걸 가지고 보통은 배워요. 잘된 사례들을 배우죠. 여러분들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예전에는 이제 신규 시스템이 도입되고 기존 시스템이 뭔가 변경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얘가 보안이 약해졌다. 또는 보안이 유지되고 있다. 또는 보안이 좀 더 강화되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기술적인 어려움, 시간적인 어려움, 제도의 해석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전에 그거를 다 이제 금융위금감원 같은 정책 당국이 대신해서 해준 걸 보안성 심의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제도가 폐지되고 스스로 새롭게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 변경했을 때는 스스로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지 완화되었는지 강화되었는지를 판단하게끔 가이드하고 있어요. 이 보안성 심의. 이것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뭐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나 지침이나 해설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금융에서는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카카오가 새롭게 플랫폼 기업으로 요새 발돋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아니면 뭐 카카오 뱅크 뭐 이런 것과 연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연동했을 때 우리 시스템과 그 다른 시스템이 뭔가 연결이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보안성, 문제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공개가 된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금융회사에서 이용하고 활용할지는 어떤 금융회사의 역량이 좀 따라 다르겠죠. 규모에 따라 다르겠죠. 제도적인 거, 그리고 시간적인 거, 인력적인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요소라서 좀 넣어봤고요. 네 번째예요. 정보관리체계가 바뀌었다는 거 들었어요?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시스템과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다루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두 가지죠. 그래서 ISMS와 PIMS가 합쳐져서 ISMS-P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102개의 항목으로 이제 통합이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에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평가를 받을 때는 IT 부문에서 뭔가 IT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IT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보안성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뭔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봤다 그러면 저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좀 다르죠. 개인정보란 뭐 정형화된 데이터로도 있을 수 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로도 남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또 전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들도 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게 하나의 또 리스크가 된 거예요. 인증을 2개나 받아야 되는
그리고 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인력이 참여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사와 더 많은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된다는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좀 만들어 봤어요. 금융회사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 첫 번째, 뭔가 관행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정형화되게 본 것만 또 보고 내년에 또 보고 작년에 봤던 거 또 보고 보는 식으로만 보고 이런 게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뭔가 정보 시스템 취약점 분석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다양해지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정보 시스템 평가 분석에 대해서 뭔가 방법을 고도화하고 좀 더 전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하나의 금융회사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완벽한 망분리는 없어요. 하지만 레지듀얼 리스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뭔가 용인 가능한 수준에서 용인 가능한 위험의 수준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위험을 관리하려면 뭔가 정량적으로 계측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나래비를 세워서 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망분리가 없다면 완벽한 망분리에 가장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레지듀얼 리스크가 있는지를 리스트 나래비 세워서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이슈예요. 그리고 신규 시스템 구축할 때 보안성 심의를 그때그때 해서는 되게 무의미하고 되게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시스템 구축할 때 보안을 항상 설계할 때 또는 개발할 때 또는 테스트할 때 또는 구축해가지고 뭔가 디플로이 하기 전에 뭔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보안 내재화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보안을 사전에 예방할 때 구축할 때, 기획할 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후에 뭔가 보안을 고려해서 뭔가 서드파티 솔루션을 도입한다거나 제3의 방안을 대입한다거나 시간과 기술과 인력을 더 투입해서 고치려고 한다거나 이것보다는 좀 더 가성비 높은 대응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인증통합, 이게 하나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또 바꿔 생각하면 하나 받으면 두 개의 측면에서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퍼스널 인포메이션 시스템 두 가지 측면에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변화의 기회로 삼아서 ISMS-P 102개 항목으로 잘 인증을 받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셀프 레귤레이션. 얘는 좀 법적인 이슈들을 많이 넣었어요. 금융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금융에 대한 자정 활동, 금융에 대한 내부 통제, 금융에 대한 어떤 체크를 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레그테크나 규제 샌드박스나 컴플라이언스 자가 진단 도구나 규제 동향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배포하고 캠페인을 하는데요. 이거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금융에서는 어떤 것들을 노력할까요? 보시면 되게 입장이 다양해요. 입장이 다양한 거 보시면 뭔가 컴플라이언스를 만들어가지고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업계도 있고요. 컨설팅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그리고 금융회사들을 규율하고 규제하려는 당국 그리고 이제 업권별로 보면 금융, 증권, 보험, 여신, 저축은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규모별로 보면 대형, 중형, 소형, 완전히 작은 글로벌 런치 이런 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해사항이 필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레그테크는 이런 요구사항들도 많고 이해관계자들도 다양한 이런 규제들을 자동화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어떤 레귤레이션을 봤을 때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레그테크가 현재 금융에서 굉장히 좀 발전하려고 발돋움하고 있고요. 두 번째예요. 규제 샌드박스예요. 규제 샌드박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샌드박스가 모래밭 진짜 모래밭. 이게 테스트베드예요. 테스트베드. 여기서 뭐든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라 하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놔요. 여기서는 어떤 아이템을 하든 어떤 저작권이 침해되는 행동을 하든 아니면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해서 꺼려지는 어떤 사업들 대표적으로 핀테크 사업이나 P2P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이런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 테스트베드에서 먼저 한번 사업화해보고 먼저 시범 사업해보고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디플로이 해보고 먼저 소비자한테 먼저 구현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보고 모니터링해서 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사업화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규제 개선을 한다거나 제도를 바꾼다거나 새로운 인증 제도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제도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테스트 환경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핀테크나 어떤 신기술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신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테스트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리고 겁먹지 않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제도적인 거예요. 제도적 장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지켜야 될 법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금융회사만 지켜야 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그리고 전자금융감독 규정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랑 별개로 요새는 뭐 GDPR, PSD2 그리고 뭐 PCI DSS, ISM에서 인증시켜야 되는 인증 되게 많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자가적으로 지켜야 될 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대안은 이상 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감사하거나 점검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를 해야 돼요. 이게 보안이죠. 얘가 잘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행위. 제3자에 의해서 한 번쯤 검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요새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서 보처럼 구글 보처럼 텍스트는 이렇게 쫙 저희가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크롤링이라고 그러죠. 스파이더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스크래핑은 뭘까요? 크롤링하고는 약간 다르죠. 크롤링은 그냥 이렇게 텍스트를 쫙 드래그하는 거고 스크래핑은 이미지나 PDF나 이런 곳에서 OCR 같은 기술을 통해서 텍스트를 발라내죠. 그림을 발라내서 복사해요. 이게 스크래핑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 텍스트냐 비정형화된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나 어떤 비정형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냐에 따라서 크롤링이냐 스크래핑이냐 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어떤 임의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들을 추출합니다. 들어갈 때 얘가 목적이 뭘까요? 요새는 개인정보를 위탁받아서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 내역 조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은행 예금이나 어떤 은행 정보자산에 대한 거를 모아준다거나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행위들을 해서 대리인의 역할을 해주는 중개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웰컴저축은행도 보면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내역, 대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어떤 가입 내역들, 승인 내역, 인터넷 사이트들의 가입 내역을 모조리 다 긁어가지고 보여줘요. 사용자는 어때요? 편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래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원천 중개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위탁받아서 가지고 있죠. 스크래핑 해가지고 긁은 자료를 갖고 있죠. 이거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을까요? 안전하게 처리가 될까요? 안전하게 파기가 되고 있을까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위탁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는데 보안이 고려되고 있는가,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전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발전 관리도. 블록체인은 이제 피할 수 없어요. 어디든 구축해야 되고 구축하게 된다면 이 블록체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은 폐해가 없도록.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만든 거고요. 챗봇을 통해서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담을 수 있는 원천 DB를 적절하게 착한 DB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RPA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만들어 놓으면 굉장한 효율이 있지만 나쁘게 만들고자 조작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 유출이나 파괴를 일삼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양날의 검의 손잡이는 사람이 줄 수 있게 핸들링할 수 있게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제3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그리고 그 위탁받아서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업체 이런 데에 이제 뭔가 활용하는 측면에서 위험성을 검토하고 뭔가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되게 지루하시죠? 마지막이니까 조금 들어주시면 이건 세 가지예요. 디퓨전이에요.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좀 더 확대 사용하기 위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라고 해서 신용정보를 조금 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업들을 도입하고 그것들을 조금 더 진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정보 보호하고 비식별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예요. 금융권에서 클라우드를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고객의 정보나 그리고 은행에서 거래하는 거래 원장이나 어떤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증권투자 시스템들은 중요한 시스템. 그에 비해 우리 내부 임직원에 대한 정보나 내부 그룹웨어나 그리고 내부에서 저장 관리하고 있는 이런 문서들에 대한 정보는 비중요하다. 그래서 비중요 시스템 나눠가지고 그 구분을 뒀는데요. 그래서 비중요 시스템은 클라우드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어요. 하지만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 왜냐? 클라우드가 생긴 게 어때요? 구름처럼 떠 있어요. 한국에 있는지 일본에 있는지 미주 아시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해외로 유출할 수 없다라는 기조 하에 중요 시스템과 비중요 시스템에 차등을 뒀는데요. 이번 금융권 클라우드 확대에 대한 방안은 그거를 조금 더 완화시켰어요. 완화시켜서 클라우드를 중요 시스템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제약을 두기는 했어요. 이제 BCP, DRP, 백업 소산과처럼 어떤 재난이나 어떤 재해, 그리고 알 수 없는 갑자기 이제 고객의 서비스가, 아니 고객의 정보가 멸실되거나 폐기될 위험이 있을 때 안전하게 백업본을 돌아 안전하게 소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해라. 그것들이 한국에 존재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지만 일단 중요 시스템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해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한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뒤에 적어놨지만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라는 거, 클라우드 액세스 시큐리티 브로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뭔가 중간에 중개기를 둬서 아니면 또는 중간 업체를 둬서 얘가 모든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CASB를 통해서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3의 보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SEC, AAS 해서 뭐 Security as a Service 해가지고 보안을 클라우드화해서 쓰는 거죠. 뭐 IPS 웹방화벽, 그리고 DB 암호화, 그리고 방화벽, 그리고 VPN 다양하게 있는 보안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보안 장비들을 클라우드화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클라우드에 구현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예요. 마이데이터예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에 대한 방안을 내놨어요. 여기 뭐 들어있는 건 함축적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더 신용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식별화해라. 그리고 이런 신용정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업을 도입하고 좀 더 그 산업이 잘 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개정 어떤 제도나 이런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와 시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게 마이데이터 산업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예요. 금융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정형화된 데이터, 비정형화된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이 IoT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어떤 라이프 로그들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안전하게 비정형화된 데이터들까지도 비식별화한다거나 아니면 난독화해서 안전하게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종합 방안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은행과 같은 이제 부정접속이나 부정거래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것들 FDS라고 하는데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보보호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반드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계도하고 가이드하는 활동들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는 타고난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요. 누구나가 생각해도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어떤 클라우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해킹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이에요. 보안에 대한 설정을 잘 못했다거나
디폴트로 제공되고 있는 보안 옵션을 이네이블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어떤 인식, 타고난 피지컬에 비해서 관리자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시대에서도 신용정보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개인정보는 나한테만 개인 식별할 수 있는, 뭔가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죠. 근데 신용정보는 더 많은 정보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카드 정보, 거래 정보, 내 어떤 보건의료 내역, 내 진찰 기록, 그리고 나의 어떤 종교 사회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가족에 관련된, 재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게 신용정보예요. 좀 더 커버리지가 넓어요. 그래서 이런 신용정보에서 뭔가 내 해킹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바운더리가 넓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시대에서 신용정보 시대로 뭔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빅데이터 활용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이 수단으로 강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요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책임이에요.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재식별되지 않도록 비식별화하고 좀 더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제대로 폐기하고 입증하고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책임인 거죠. 좀 더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현재 금융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현재 최소한의 라이센스로서 최소한의 규제가 마련되고 구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규제를 뭔가 프로액티브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금융 서비스, 앞으로 우리가 구축해야 할 서비스에 맞춰가지고 보안을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 노력들이 뭔가 좀 더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뭔가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막 주저없이 떠들었지만 결론은 금융에서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고요. 제4차 산업혁명에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재밌게 즐기고 오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해주신 이찬우 강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공연팀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공연팀의 축하 공연은 약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공연팀의 축하 공연이 있은 후에는 경품 추첨과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